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미나의 종합 토론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합 토론은 주제를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함께 권리자 측과 이용자 측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AI 시대 생태계 개선을 주제로 통찰력 있고 정교한 내용으로 토론이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호명되신 패널분들께서는 호명된 순서대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패널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참석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종합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을 모셔볼 텐데요.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의 본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신 발표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실 텐데요. 먼저 김인철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지영 한국저작권법 학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재경 한국엔터테인먼트법 학회장님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같이 진행해 주실 토론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실 텐데요. 먼저 권리자 측인 김학기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혁 SBS 법무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용자 측이시죠. 기도역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박지환 센터포비의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거론을 해주셨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종합토론 이어가 볼 텐데요. 종합토론의 진행은 앞서 소개해드린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의 본부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본부장 김혜창입니다. 이제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신 국가진짜사위원회 감사드리고요. 오늘 종합 토론을 통해서 앞서 발제에 이어서 더 깊은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발제자와 토론가에 대한 소개는 이미 되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시작하기 앞서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5분에서 7분 정도 토론자께서 준비하신 토론문으로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자 4분의 토론이 끝나면 발제자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들어있어서 발제자분들의 답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반전 시간으로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순서로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김학기 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반갑습니다. 이 사전에 제출된 토론문을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자리에 토론을 참여할 기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회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협회인데 저작권자 중에 소설, 시, 미술, 사진 등 예술 분야 저작권 집중 관련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작권 집중 관련단체 실무자 관점에서 오늘 토론회에 대한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분석에 대한 요약입니다.
완벽히 명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다만 거대 AI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저작물을 대량 수집, 활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권리자의 시장이 대체되거나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진실의 소송 사례 중 하나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엔트로피 크로우드라고 하는 서비스죠. 메타라는 서비스. 이 사건에서 책 전부를 AI 학습을 이용하고 시장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못했던 이유 하나, 공정 이용으로 보는 것은 너무 우려가 있습니다. AI 학습이 저작권 시장조차 불안감이 있어 보이고, 이는 현재 저작권법 체계가 AI 환경에서 충분히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처럼 보여집니다. 현재 AI 기술이 저작권의 표현적 요소를 상당 수준 흡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침해 양상은 기존의 공정용 권리만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성형 AI에서 이용되는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를 해주신 TDM 규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TDM 규정 도입에 대해 창작 세계의 지속 관점에서 예를 들면 권리자 단체로서는 TDM 면책 제도가 기존 저작권 사람의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가 없는 사용은 없다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학습은 본질적으로 상업적 목적 행위이며 따라서 저작자의 사전 동의와 정당한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오토 방식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합법적 접근이나 기계 판독 가능한 오토 방식을 개별 창작자 한 명 한 명이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상 청구권을 고려하신 대안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안 2는 창작자 보상을 고려한 좋은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개별 창작자가 오토아웃을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또 AI 기업의 데이터 이용을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AI 사업자가 개별적인 저작자와 이용할 계약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보완적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지털 레플리카 국내 도입 방향에 대한 연구의 다이어입니다. 디지털 레플리카는 단순히 작품을 복제하는 것으로 넘어 창작자의 독창적인 예술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특정 화가의 작품을 학습하여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배우나 성우의 구조를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창작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고유한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작자 개인이 수많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이용을 일일이 관리하고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레플리카가 확산될수록 이러한 복잡성은 더욱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권리자들의 시장이 희석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학습에 관련한 TDM 요청 관련해서는 사전 동의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레플리카와 관련해서는 저작 인격권적 측면에서 도의성 유지권이 잘 보호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지적을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AI 기업과 권리자 간의 데이터 이용 계약 기반의 상생 대상이 필요하다는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계속 권리자 입장에서의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SBS의 안재영 법무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재영입니다. 오늘 생성형 AI에 관해서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진행된 각 발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표현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콘텐츠 장학회 김인철 교수님께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 생성형 AI 관련 소통 자료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모두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의 자문 학습에 대해서 미국 등에서 일부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뉴스 콘텐츠와 관련된 소통학습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나온 판결 중에서도 각 이유들이 부하고 다양해서 앞으로 선거심법원의 판결까지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의 데이터, 저작물, 콘텐츠 등에 대한 학습은 저작권 침해 이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성범을 무단 사용 이슈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문제는 생성형 AI의 대량 학습이 일찍이 과거에 없었던 지식재산권 제도 및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타인의 권리를 가진 지식재산권을 대량으로 무차별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권리자들이 부단 이용 행위의 무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서도 이제 언급된 메타 판결에서도 일반적으로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물 등 학습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하면서도 개별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당사자들에게 제시된 식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담당 판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업 과정에서 개별 사항이 공정 이용 요건에 해당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물의 사업 적용이 우리 지식재산권 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저작권법학회 한지영 교수님이 생성형 AI에 저작물을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TDM 규정을 중심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판단을 떠나 실질적으로 저작물이 적법하게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TDM 면책적 이번 문제는 앞서 첫 번째 발표에서 설명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 적법성 논란에 대한 법원 외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툼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의 법리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 측과 생성형 AI 기업 측 간의 힘겨루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생성형 AI 개발 발전을 위해 데이터의 대량 학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이미 생성형 AI 기업은 학습 대상 저작물들을 권리자와 협의 없이 이미 사용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생성형 AI의 글로벌 경쟁 논리, 그다음에 소버린 AI 개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권리자 측이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권리가 인정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떻게 보상이 될지 요원한 상태에서 생성형 AI의 학습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포괄적인 공정이용 규정이 없는 국가에서 TDM 면책 규정이 도입되었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또한 연구 학술 목적과 영리 상업적 목적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 공익 목적, 학술 목적과
사업적 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TDM 면책 규정은 국가의 기반 산업, 글로벌 경쟁 산업을 위해서 저작권자, 창작권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TDM 면책 규정, 특히 옵트아웃 방식은 제 생각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전제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허용의 원칙, 거부는 예외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저작권자의 정상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 행사의 부담을 권리자 측에 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AI 사업자가 요구하는 형식,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행정적, 기술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무지성입니다. 권리 행사의 전제인 학습 여부, 학습 대상, 학습 양, 학습 목적 등에 대한 정보가 권리자 측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저작물의 이용 활용의 대가 협상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 활용 여부는 이용 활용 대가에 관한 협상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권리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머신 러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학습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학습된 상태에서 학습이 안 된 상태로 AI를 내돌릴 수는 없습니다. 학습 이후에는 학습 저작물이 또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TDM 면책 규정, 옵트아웃 제도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TDM 면책 규정상의 옵트아웃 제도는 사실상 생태형 AI 부단 학습을 면책만 할 뿐 권리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면 소버린 AI의 내에서 소버린 IP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등 생태형 AI 기업들은 자신의 기반 모델 AI를 경쟁사가 자신의 경쟁사의 AI를 위해서 학습시킨 것을 금지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신의 포털, 플랫폼 정보를 타 AI 기업들이 크롤링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자신은 타겟에 전한 성과물을 크롤링을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그 이후에 경쟁사들은 자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TDM 면책 규정 도입 문의는 산업을 위해서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누구를 위한 면책 규정인지, 면책 규정을 통해서 사회 공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국 엔터테인먼트 공학회 이재경 교수님이 AI 시대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같은 학교에 임원을 맡고 있어서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토론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디지털 레플리카, 딥페이크, 그런 AI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악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해악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방안 무엇인지는 아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디지털 레플리카로 인한 권리 침해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근간이 되는 권리로서 폴시권을 도입하는 이번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수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장에도 묻히듯이 폭력 특별법, 공직선거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별법에서 피해범들을 위한 규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시권의 도입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시절법과 달리 유명인이 가지는 아이덴티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제 생각에 헌법상 좀 근거가 없어 보이고요. 또는 이제 포레스트권 도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 관련된 문화발전, 산업발전, 기술발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먼저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의 필요성과 독점 배달적 제한권의 참설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 법체제에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피해 등을
커넥 장치가 현재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별적인 구체적인 보호 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께서는 이제 AI 학습방에서 어떤 것이 학습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산업적 효과로 허락하는 것이 현행 지적권 제도에 부합하는가를 제기하시면서 이 옵타웃을 제공한 TDM 기준이 권리자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디지털 기파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보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사업자, 개발자 입장에서의 말씀을 해주실 한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기도영 원장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AI 추진전략 팀장 기도영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을 마련해 주신 국가직재재산위원회 관계자분들과 좋은 연구를 발표해 주신 캠페인 회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김학 팀장님, 안재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미 전문적인 부분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미 모두 체감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 이름이 15글자인데요. 길죠. 저희 협회는 1988년 설립돼서 37년 동안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는 기업명을 사용했었는데요. 올해 인공지능을 넣어서 15글자의 기업명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면에는 인공지능 산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전후부터 진행된 저작권법 TDM 입법 논의가 현재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I가 저작권을 학습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아직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AI의 저작권 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AI의 학습의 저작권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지금처럼 불명확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인공지능 산업의 불안정성은 점점 증가하고 저작권들 자들도 불만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된 방향으로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도 AI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취임하시자마자 100조 규모의 AI 투자와 세계 AI 현대 공급으로 대통령실 내 AI 200개 사업자를 신설하고 과기부 장관으로 AI 전문가를 임명하셨습니다.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 보고대회 자료에서도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의 목표 첫 번째 전략으로 AI 상대 강국 도약을 제시할 만큼 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 AI 학습 등의 저작물을 제한하는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좀 예측해보면 나은 것 같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생할 문제는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업이 모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 파일 튜닝하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규모나 전략 등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AI 서비스를 개발 비용을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중 첫 번째 서비스는 서비스형 LLM으로 기업 간의 계약을 맺어서 API 형태를 제공하고 원하는 유형에 맞춰서 해당 API로 가는 것을 미세 조정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상태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오픈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개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키거나 프롬프트 설계 등을 통해서 서비스 유형에 맞춰 고도화한 후에 서비스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유형은 API 제공사나 모델을
공개한 사업자가 이전 모델을 구축할 때 어떤 저작물을 사전에 학습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API 전문사나 오픈 모델을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AI 학습 등의 저작물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해당 API 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AI 기업의 경쟁력은 당연히 약화될 것이 자명하고 서비스 품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이 겪게 될 것입니다. 자체 개발 LLM의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서 웹 크롤링하거나 웹 스크립팅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의 양은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그 중에 저작권이 있는 게 어떤 거고 없는 것이 어떤 것을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 모든 그림이나 사진 등에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작물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AI 사업자가 저작물을 구분하고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학습 등의 저작물을 제한한다면 서비스 중인 AI도 학습 데이터를 재검증해서 새롭게 구축하고 다시 학습해야 됩니다. 모델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저작물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기술은 머신 언더닝이라는 기술인데 아직 기술 성숙도가 높지 않아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AI 선도기업을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더 큰 장벽을 쌓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가 성사발에도 해당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기업에 비해 더 큰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중소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파악받고 이용하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도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이용하는 데이터는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텍스트 기반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면 어문 저작물을 학습하는 것이 공고되고 최대한 많은 저작물을 학습하는 것이 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축하는데 얼마가 될 것이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1년간 출판되는 출판물 구매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약 1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출판물을 AI에 학습한다면 이용 목적이 그냥 출판물과 다르기 때문에 출판되는 가격과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에서 좀 관련 논의를 해봤는데요. 출판 금액의 한 20배에서 30배 정도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1년 출판물 가격으로는 200에서 300억 정도를 써야 됩니다. 이 출판물 외에도 뉴스나 업무저작물 종류별로 이용을 허락을 한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기획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에게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매출을 기반으로 저작물 이용 비용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매출을 기반으로 할 때는 학습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 자체는 기업에게 큰 자산이며 영업기입니다.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전달하는 것 자체로 큰 리스크가 존재할 것이고요.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는 단 제품과 접목되어서 활용되는데 그 중에서 AI가 제품에 활용되는 비중을 산출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 AI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AI 산업에 들어가기 전에 10년 넘도록 디지털 노업을 담당했었고요. 디지털을 전공했습니다. 이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발생될 것은 자명하고 우리나라 정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앞서 LL컷을 설명했을 때도 아직 말씀드린 분류 방식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AI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도 현재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화
조사를 먼저 한다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나라 정책을 결정하기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되 AI 산업이 발전해서 제도와 반할 정도로 산업이 성숙하여지고 그때도 저작권자의 보호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그때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AI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과정에 미약까지 희망한 것도 AI에 대해서조차 완전 명령이다. 삶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챗GPT가 지브리 스튜디오를 서비스한 이후 지브리 스튜디오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층했습니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를 챗 검색 빈도와 해당 기업의 증거과는 완벽히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 챗GPT가 역설적으로 지구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거죠. 이게 결국 나중에는 지브리 스튜디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이득을 준 것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작물과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저작권자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아닙니다. 시장 희석화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건 오늘 발표해 주신 디지털 레플리카 기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예술 시장에 연동한 것 같습니다. AI가 여러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서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강조하시면서 AI 학습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AI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는 비용의 문제,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공개로 인한 영업비밀의 공개 문제 등으로 인한 그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고요. 끝으로 AI가 이제 예술과 창작에 미치는 그런 긍정적 효과에 더 주목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토론 순서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핑크포비의 박지환 대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앞서 세 분의 발표를 들어봤어요. 학문에 익숙하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여러 소송들이 있긴 한데 이게 현재 어떤 법률적으로 표현으로 단정할 수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각 나라의 법들을 현재 우리 상황과 좀 많이 비교를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입력 데이터와 산출 데이터와 이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좀 더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레플리카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많은 유명인들이 앞으로 그림들이 필요 없어지는 세상에 온다는 걸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 그런 날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 시대를 권하게 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상위 정책과 어떻게 부합될 수 있을지 한번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같이 논의해야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잡았던 예산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라면 그런 예산이 좀 사라지는 게 우리가 흔히 겪었던 거였는데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급해 가면은 보기 드문 일관성을 보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죠. 그거는 사실 정치적 이견이 없을 만큼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도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과연 우리가 정해야 이런 설계들이 부합되는지 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집행 효율성인데 이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 관리자한테는 권리비용이 높아지고 기업한테 준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설계의 핵심은 낮은 비용과 높은 준수율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 현실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데이터는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가 있고 가공이 있고 그걸 또 전체라고 프린트라고 또 AI 들어가서 다시 나온 생성 데이터가 또 학습을 하고 이 원천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게 들어갈 텐데 할인율 매트릭스가 복잡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가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싱가포르가 일본의 모델이 나쁘지 않다. 사실 어천기사 나오는 싱가포르이 국가에서 이기를 했고, 우리가 AI 후진국가라는 오명을 들었던 일본이 갑자기 급성장한 이유는 그들이 제도를 제가 설계했는데, 그래도 저는 제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저는 그래도 읽는 자리인지 몰랐어요. 저한테 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좀 생각해봤는데 혹시 흔한 것 중에 트롤리 딜레마라고 아시죠? 기차 타다 왼쪽으로 가면 어느 새 돌아가시고 오른쪽으로 아이새 돌아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멀티플 트롤리 딜레마라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00개 언어로 AI를 따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결정이 18%의 편차가 발생합니다. 언어를 무엇으로 학습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이후에 파이팅을 해도 이 자연 편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미래 시대가 강한 언어를 가진 나라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실제로 미래 시대가 강한 언어로 학습한 AI는 저축을 추천하는 률이 떨어져요. 호주의 어떤 원주민은 좌우울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실내에서도 1초 안에 동서남북을 찾아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필요에 의해 반복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 그 시간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토큰이 돼서 인공지능이 그대로 의식이 재현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 실험에서 폐기한다고 했던 개발자 불륜 사실 폭로하겠다고 해봤고, 그리고 과거도 용변한 그때도 펼다라고 했더니 자기 모듈을 빼먹으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그 언어로 학습을 한 AI로부터 자기 보존에 대한 협상의 의식이 재현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 저자원, 언어가 적어진 자원으로 학습한 AI는 그런 문화적인 빚을 지게 되는 거고 다른 나라의 편향을 수입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소브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단 소브린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소브린은 엔비디아가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되게 역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좋다 나쁘다는 거 저는 혼자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소브린은 아니라는 걸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노아의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항해 시대나 식민의 역사를 겪으면서 겪었던 것들은 자원을 찬탈한 국가들이 어떻게 번영을 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어떻게 빈곤하게 사는지 우리는 잘 겪었는데 다음 파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미친 듯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들이 그렇게 인리적인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 때문에 무언가 포기하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도 준비를 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정리돼서 기술들 기업들이 무언가 법적 불확실성에서 좀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에 중국의 QA는 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학습했거든요. 훨씬 더 한국어 실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베이스 모델이 QA인 거죠. 보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거에 고려대학교의 황민철 교수님, 황민성 교수님이시나 그분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잘 진 자동차를 성공하신 분이세요. 1990년대 올림픽대로 타고 한남대로 건너서 고속도로 갔단 말이에요. 1100km로 달렸고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때 아시아 자동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록스타라 자동차로 뒤에 콘도 사트 싣고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규제, 경제적 이유도 있었지만 규제나 여러 법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놓쳤고, 저는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 서로 잘 합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타협적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 너무나 지망하신 분들이 그런 위치를 잘 찾아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에 지킨 대로 말씀 안 해주셔서 토론문에 적어주신 원칙은 효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권리자의 통제와 보상 권리를 보장한다. 이런 원칙하에 여러 가지 제시해 주셨는데 AI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이용되고 적응이 이용되는지에 대한 현실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사업자 입장에서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자들의 토론에 대해서 발제자들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 순서대로 김인철 교수님께 한 5분 정도 김학희 부장님의 의견에 거의 공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공지능 공정 이용 적용 안 된다고 벌써 오늘
2019년에 벌써 썼어.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히 썼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것이 표현적 이용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무리일 수가 많거든요. 그것을 넣어서 그걸 유사한 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정하고 다만 이것을 권리화해서 너무 강력하게 하면 반대로 인공지능 개발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금 제도로 이용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결국 보상화하는 건 결국 합의예요. 그래서 이 합의로 가야겠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혜영 선생님이 하셨던 것 중에 무단 권리자들이 무단 이용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작부치들을 일단 추정을 명확하게 못하세요. 복제를 했다. 이게 만약에 SNS에 영상을 복제를 했다는 걸 입증을 어떻게 하시고 먼저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피고가 공적 이용으로서 적극적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없이 어떤 저작물을 사용하는 줄 아무도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업체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벌써 넘어서 버리니까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디스커버리 그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권리자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있고 그 다음에 기동쌤이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말에 사실 저는 이 중소기업형 AI 업체 만들어질까요? 엄청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뭐 수조 개의 토큰이 필요하죠. 그거 수집하는데도 돈 엄청 들고 그리고 직원들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저축하면서 그런 투자를 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오픈 AI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구글이나 전부 다 위한 거죠. 뭐 중소기업은 있습니다. 주로 챗봇이 챗봇은 우리가 거의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 더 불리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하죠. 인공지능 최고 발전했지만 저작자도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저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은 저작권자 일단 무시한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건 좀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전 쌤이 말씀하셨던 거 일본이나 싱가포르 AI인데 어렵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싱가포르하고 같은 나라의 생각을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싱가포르는 컨텐츠가 있어요. 원래 그 나라는 컨텐츠로 발전한 나라고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컨텐츠 시장, 저작권 시장을 그렇게 암암하고 문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그 비유시적 이용 그것을 진짜 그 조합을 만들 때 일본이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희대만 생각하고 희대를 허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업으로서 썼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희대 그 비유의적인 이용 그것을 가지고 인공지능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학자가 의견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좀 인공지능 업체하고 저작권자들하고 어떤 적절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보상금이나 뭔가를 대가를 주고 쓰는 것이 물론 맞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작권을 전부 이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불법이에요. 우리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스필드 케이스죠. 구글 라이브 3패스로 나가는데 오면 전부 다 가지고 와도 괜찮고 그것을 이념적으로 이용하면 공정이용을 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거의 모든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용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저작권자의 시간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느냐에 쟁점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정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승입니다. 이번 저희 TV에 대해서 저희 그 공동 영화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또 보면은 의견이 약간 달리 저희도 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그 말씀드리고 있는 선생님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TDM 규정이 왜 필요하냐라고 한 그 전제, 그 배경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합니다. 지금 그 생각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산출물들이 의원 그다음에 뭐 뉴스 전화번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독일 같은 경우도 개마에서 오픈AI와 수노를 대상으로 이제 전화번 치료성을 유엔치하고 보낸 책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저는 이제 첫 단계를 보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소송을 있고 향후 이와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라고 감히 추정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이 소송이 이번에 이제 뭐 교수 광고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시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소송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럼 어떠한 범위를 갖고서 또 판단할 것이냐 라고 하면 현행 그 제도에서는 공정위험 제3조를 오갖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정위 구조만 보시죠. 공정위험은 사실 2011년 한미 FTA 이해를 위해서 결국 개정 과정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공정에 관련된 판결이 비로소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공정에 관련된 판결을 법원에서만큼 축적을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생사형 A와의 학습에 관련된 이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위에 관한 권리를 우리나라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원이 아마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법원 판결을 어떻게든지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미국의 그 공정위와 우리나라가 가는 건 똑같은가? 그렇지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미국의 어떤 전화권 시장하고 문화랑 법리랑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작권 침해 이 세상에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때 모든 분쟁을 그러면 35조를 왜 의뢰해가지고서는 공정형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질문의 핵심인 거죠. 법원도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발표 과정에서도 뭐 사실 그 미국적으로 박준희 교수님이 이제 작성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그 물리적 기계적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효과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법원이 과연 이제 그런 그 영향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공정의 과정, 공정의 법리를 그렇게 많은 소송이 제기될 때 확실히 우리가 법리적으로도 판례도 축적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 소송을 과연 어떻게 그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질문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의 규범을 만들자.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비상업적, 학술적, 공공목적의 그런 어떤 학술이 있다 이런 걸 그건 이제 TDM을 가지고서는 면책을 시켜주고 사업적 목적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거를 뭔가 오토아웃이나 그런 어떤 저작권자의 어떤 사전 협의든지 아니면 이제 명시적 거부조항을 구조조항을 그렇죠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은 실제로는 전자보다는 소장을 안 해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죠. 뉴스자본도 그렇고 음원자본도 그렇고 생명의 AI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은 상업적 경우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 그 지금 토론자 중에서도 우리 왜요? 저 김학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기획 계약 기반의 상생 모델 설계. 저쪽으로 동의합니다. 사전에 AI 개발자나 그 권리자산에 비즈니스 모델로 상생 모델을 해서 이거를 사전에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게
안 되겠다고 거죠. 그걸 만약에 해보려면 지금 같은 소문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그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뭘로 기초해야 되냐면 보상금을 합니다. 보상금 내라. 보상금 내면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만 그런 쪽으로 귀척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보니 보상금을 어떻게 이거를 규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사업적으로 그냥 이런 보상금 하지 말고 사업적으로 지금 해보니까 요게 보상금 제도를 어떻게 그럼 이거를 구체화해서 만들 것이냐 국가업체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이제 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에 대한 제도 설계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그 이제 반대 입장, 권리자 입장 저는 그 권리자 입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사실 권리자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공정이나 통일을 알고 있어서는 AM 프리범 사업자들이 이걸 마음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소송을 그 제기나간 그 오픈AI라든지 구글엔지, MS라든지 뭐 수모 이런 어떤 그 이런 그 플랫폼 사업자들도 본인들 다 그런 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지? 우리가 대화에서 방법은 공정이라고 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독일 같은 경우 이게 유네지방법원이 그 함부로 그 아이언판을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향후도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죠. 어쨌든 보상제도를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각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시기의 분명이니까 그 시기가 하는 것은 이게 저작권자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그 방향성은 비상업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되 상업적 대부분의 상상업적이니까 그 상업적인 거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DDM 연습적으로 제안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해 주신 분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분들 얘기 전부 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한 그 쟁점들에 대해서는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주 의장님 말씀 중에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해서 창작자가 오랜 시간 노력을 거쳐서 쌓은 고유의 정체성 훼손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인격권으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표현의 자유와의 일종의 영역 충돌 부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 창작자들이 대부분 공적 인물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익 의무 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확대되는 그런 내용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 디지털 레플리카의 보호에 있어서도 결국 그런 디지털 레플리카 침해의 승리 범위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디지털 레플리카에 있어서의 인격권의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한계는 조금 더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재영 팀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보면은 이 긍정적인 측면도 긍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법에 있어서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것 또는 면책 조항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작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작업을 효율성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면책 조항의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조건 규제 입법으로만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스 입법 방식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주시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래도 지금 성폭력특별법, 선거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별법에서 아주 급한 불들을 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포괄입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많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입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좀 걸리겠지만
안정식이 참 좋겠고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영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특히 이제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디지털 레플리카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페이크에 있어서 긍정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저작권자, 권리자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는 또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생각한다면 딥페이크에 있어서의 딥페이크 콘텐츠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도 충분히 넓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환 대표님 말씀해 주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형 방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특정 작가 스타일, 모방적인 특색이나 이런 원자성물의 표현을 사실상 재현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금지된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강조와 함께 결국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 또는 그 사람의 특별한 개성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디지털 레플리카랑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결국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AI 콘텐츠라고 표시한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작 과정 같은 걸 공개한다면 좀 더 침해에 있어서 벗어날 여지가 많아지고 또 보상 말씀해 주셨는데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면 제작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제작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에 있어서의 지급할 수 있는 부담하는 비용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할 수가 있다면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국 이제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물리작업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한다는 분명히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플로어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의하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소속과 성함 그리고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분을 지정하셔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명호 판사입니다. 작년 초까지는 특허법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서울 내 인공지능위원회 실무지원단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훌륭한 프로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공정 이용과 그다음에 TDM 규정, 도입 필요성 그리고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해서 발표와 토론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정리도 잘 해주시고 통찰을 정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법원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레플리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권리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정 이용과 이제 TDM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한주영 회장님이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그 공정 이용 부분에 관해서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TDM 규정을 도입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저작권자와 이제 기업 저작권자의 보호와 기업 발전 거슬 수 없는 대세이니까요. 기업 발전 사이에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으로도 이제 보상 방법, 보상인 것 같거든요.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저작권자도 보호가 되고 기업들도 이제 그 적절한 이제 비용을 대고 기술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꼭 한지영 회장님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기업 이제 측면에서 토론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 보상금을 이제 책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게 있으실지 현재에서요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논문이 아직 활발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보상 방법에 관해서 조금씩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논문 같은 걸 보면은 미술 저작물 관련해서는 가령 렘브란트의 얼마 정도 그러니까 보강을 했는지 그에 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산출한 다음에 적절하게 이제 비용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논문이 나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산출이 가능한지 그건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으실지 결국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대가는 지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박찬현 주겠습니다. 제가 설계를 하진 않았고 다만 참조할 수 있는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터라는 단어를 분모해서 써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에 기여한 이제 참 모양인데 하나의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는 수액테라 데이터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빠졌다 하더라도 그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상대적인 가치일 거예요. 물론 권리자 입장에서는 나의 가치가 되게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준으로 가지고 되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파이팅으로 넘어가게 되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끝났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이나 버티컬 영역에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모으는 데이터는 소량이에요. 소량이라는 대신 값비싼 데이터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더 세그멘테이션 해야 가격산적인 타당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를 그냥 쓸 수 있지가 않아요. 전처리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프린팅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그걸 또 한 번 AI로 들어가서 산출된 제 데이터를 한다던가 이런 과정에서 약간 설계가 복잡해질 수가 있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런 설계가 복잡해지면 시장에서 작동할 수가 없고 또 관리비용이 높아지면 준수익이 어떻게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실은 관리자들은 옵트아웃을 걸고 옵트아웃이 더 어렵지 않아요. OTXT에 걸다가 아니면은 요약에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카드처럼 기업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했고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투명한 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그럼 이후의 보상은 저는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특히 획일적 반영이 되기보다는 아직까지 이런 감정가를 갖다 어렵다고 한다면 그 시점의 콘텍스트에 맞게 기업이 지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활용한다.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기업이 대체제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시장 논리로 넘겨주고 이 체계를 좀 더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현재 우리가 골든타임 제가 완벽하다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논의하는 사이에도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으니 이 골든타임보다 놓치지 않는 현재 방법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라는 저희 개인적인 거였고요. 제가 어떤 이용자들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물리자 입장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논의는 AI가 저작물 학습할 때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게 이 논의하고 이용 허락을 받게 되면은 너무 보상을 얼마큼 이제 해야 되는 객관은 얼마야 되느냐 너무 과도하게 측정이 되면은 사실상 이용 보상이 아니냐 이 논의가 포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용 허락을 받아야 돼 안 돼 안 해도 돼 이 논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SBS를 비롯해서 이제 방송협회라고 해서 이제 시상방송사로 구성된 협회가 있는데 이제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단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가 기준을
기준을 마련해봤고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 그다음에 영상물에 대해서 이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영상물에 대한 단가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단가 기준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방송사나 신문사, 언론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진, 영상 이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판매 기준을 이제 각각 이제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AI 학습용 데이터를 위해서 뉴스 콘텐츠를 얼마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첫 번째로는 이제 글자 수, 문장 수와 두 번째로는 그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고려해서 이제 산출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용하고자 하는 AI 기업의 어떤 규모, 생산회사인지 비상회사인지 또는 벤처회사인지 아직 그 현금으로 현재 이제 현금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회사를 위해서 매출액, 순위, 향후의 그런 뭐 지분 투자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이제 마련해 왔습니다. 조만간 아마 인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해서 AI 기업이 부담이 돼서 사실상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보상금 문제는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AI 그 플랫폼자들이 야 우리 저작물 얼마나 비싸서 발표하라고 하면 안 발표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이용됐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하는지 알겠는데 그걸 밝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상금을 청구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간의 상생 계약을 통해서 보상금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나아요. 저도 얘기하는 문제는 현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도 이거 너희들 얼마나 살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거 내부 비리라서 못하겠다. 지금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처럼. 보통 이제 그 보상금 그 처우 같은 경우는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시장을 행사 거기서 구조하고 있고 생각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작권위원회 AI 그 산출 등록부를 한번 만들어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 등록 그 산출을 만들게 되면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등록한 그 산출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도록 하고 보호는 굉장히 짧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처럼 3년이 됐으면 5년이 됐으면 3년 정도 그냥 8년 더 오버하다 보니까 3년 이하가 됐습니다. 어쨌든 짧게 가지고서는 이걸 투명하게 내 저작 AI 산출에 의한 데이터 것을 사회에 알려주는 거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별 보상을 청구하는 이용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호 이제 뭐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현행 어떤 그 저작권 체계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아이디어를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혹시나 이제 투명성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걸 얼마나 인지는지 이런 정도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도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을까 하고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질문이 제 뒤에 지금 하나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LS에서 당장 기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기술적 관점에서가 아닌 제가 두 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혹시 AI를 공동 창작자로 혹시나 인정하는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냐면 보상과 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거버넌스 측면으로 좀 이렇게 같이 해결이
신작자나 AI, 플랫폼, 블록체인 이런 이 네 가지 기체가 공정하게 협력하기 위해 어떤 에코시스템 모델을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혹시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그 AI와 그다음에 전환자를 공동 창작하는 경우, 제가 아무래도 저희 얼마 전에 발표를 하면서 그거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전환법에 따르면 공동 창작의 경우는 공동 창작의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창작 행위가 이게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하고 다소설 입장이고요. 소설의 입장은 공동 창작 주관적 의사를 추구할 수 있는 충분하다. 그게 이제 소설의 입장이고요. 다소설의 입장은 소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 창작의 주관적 의사를 AI가 가질 수 있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갖고서는 나중에 배분할 때 실질적으로 그 배분하려고 하는 게 AI가 그게 인간이 아니고 창작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보상금을 나눈다. 이거는 실제로 안 보일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 다 조사하시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같이 창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식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쉽게 없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의 주체들 간에 서로 이해를 도모하고 또 입장들을 정리하고 그런 동향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AI 저작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분과를 나눠서 제도 개선 받다하고 이제 계약을 위한 협상 회의를 위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말씀하신 거버넌스에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그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토론 사회를 준비하면서 인상 깊게 보았던 점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각 학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대산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는 학회들이고 특별히 발제를 학회장님께서 직접 맡아주셔서 굉장히 알찬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토론자들도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짚어주셔서 유의미한 토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관련 소송들 그리고 해외에서 입법 동향들에 대한 추이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상호 이해관계를 높이고 또 해법들을 모색하는 일들이 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또 계속 또 지속해 나가야 될 숙제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발제들과 또 토론의 내용들이 앞으로의 해법을 찾아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이끌어주신 장관님과 또 함께해주신 패널분들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세미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관계 기관의 중서자분들과 또 관계자분들께서 얼마나 이 노력을 하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여러분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AI 시대 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 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 안전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